민트 오디오북. 침묵의 새. 나약경. 더러운 물은 새를 병들게 한다. 나는 새장에서 꺼낸 물그릇을 깨끗이 씻고 새 물을 받은 물통을 다시 벽에 걸어준다. 여분으로 남아있던 2개의 물통에도 물을 채워 새장 벽에 건다. 모이통에 가득한 씨앗은 모두 먹고 난 껍질일 경우가 많다. 반달 모이통에 가득 모이를 붓고 새장 바닥에 새 신문지를 깔아 청결히 하는 동안 왕관 앵무 초록은 나의 어깨 위에 앉아있다. 새장 옆에 쟁반을 따로 준비해 모이를 깔고 주변에 떨어진 모이와 날리는 깃털까지 말끔히 청소해 집을 비울 준비를 마친다. 내게 무관심하던 초록이 이렇게 어깨에 앉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가 초록을 돌보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낯을 많이 가리는 왕관 앵무가 쉽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가 애완조를 분양받아 올 때부터 그다지 반갑지 않았던 나는 초록이 그의 손에 길들여져가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초록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흘려놓은 배설물과 깃털,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 때문에 되도록 초록을 멀리했다. 날개를 펼쳐 돌진하듯 집안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는 모습은 무섭기까지 했다. 머리에 왕관을 쓴 것처럼 깃털이 세워져 있고 길게 늘어뜨린 꼬리를 가진 우아한 자태의 초록을 그는 좋아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초록을 돌보지도 않았고 쳐다보는 일도 드물었다. 초록을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어버렸다. 다른 왕관 앵무보다 몸집이 큰 초록은 날개를 펼쳐 비행을 시작하면 주방에서 베란다까지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유리창에 스펀지를 붙여놓아야 했다. 더구나 윙컷을 하지 않아 날개가 그대로 있는 초록은 손놀이개로 자란 다른 새에 비해 날개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이다. 보통 애완용 조류는 날다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날개를 잘라준다. 잘려나간 날개의 길이는 일반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사람이 손톱을 자르는 것처럼 아프지 않다는 걸 그도 알 텐데 윙컷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그가 초록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면서부터 초록은 날지를 않았다. 그가 하던 대로 새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손에 모이를 올려놓고 초록을 불러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새장 문을 열어놓으면 밖으로 나오기 위해 잠시 파닥거릴 뿐 새장을 빠져나오면 예전 같은 활기찬 날개의 파닥거림은 보이지 않았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집안을 훑어본 나는 현관문을 잠갔다. 빛을 내뿜는 역 주변의 건물 간판들로 새벽의 어스름이 무색하다. 역 맞은편 서울 모텔이라는 불빛이 유난히 눈에 띈다. 부산에 있는 서울 모텔. 나는 눈길을 돌린다. 여관, PC방, 휴게텔의 불빛들 옆에 교회 십자가의 붉은 빛은 노인을 세워두고 자리를 차지한 젊은 승객처럼 민망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단추 풀린 외투깃을 들춘다. 나는 부끄러운 치부를 들킨 듯 빠른 손놀림으로 외투를 끌어모은다. 서울 32년 만의 폭설로 도로 얼어붙어 출근길 비상. 김포공항 항공편 무더기 결항 속출. 눈 때문에 물류 대란. 백화점 손님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채소값 2배 폭등. 각 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온통 눈에 대한 기사뿐인
하얀 눈밖에 볼 수 없는 서울에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서울이 아닌 곳으로 몸을 피하고 싶던 내게 부산이 예정된 장소는 아니었다. 서울과 달리 좀처럼 눈이 오지 않는다는 부산은 나에게 이국처럼 낯설다. 10년 전보다 더욱더. 그는 언제부터인가 새벽에 집을 나갔다. 낚시 가방을 메고 나가는 것으로 행선지 알림을 대신하며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맨 가방 안에 낚싯도구 대신 집안의 훈기가 뭉텅 담겨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넓은 바다에 그것을 내던지는 그는 어쩌면 나를 바다의 미끼로 띄우고 조금씩 조금씩 물고기에게 뜯기는 내 육신을 지켜보고 싶은지도 모른다. 내가 자신의 분신을 죽였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그에게서 묻어 들어오는 낯선 바람과 흙내음이 집안을 가득 메울수록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 여기 주는 황량함은 기다리던 사람이 짓는 미소로 인하여 금세 훈훈함으로 다가든다. 아이를 안고 어깨에 커다란 가방을 맨 남자를 종종 걸음치며 여자가 따라간다. 남자의 무거워 보이는 가방 바닥에 여자가 손바닥을 펼쳐 받쳐든다. 뒤돌아보는 남자와 여자의 눈길이 만나며 웃는다. 남자 품에 안긴 아이의 머리를 묶은 토끼방울이 달랑거리며 그들을 따라간다. 택시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뛰다시피 걷는다. 벌써 택시 승차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돌아가 고난 몸을 누일 쉼터가 있는 이들. 그들은 택시에 몸을 싣고 어둠을 가르며 빠르게 사라진다. 바람이 차다.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바삐 가려는 이들에게 밀려 나는 자꾸 뒤로 처진다. 따뜻한 눈과 손길로 온몸을 녹여줄 가족이 기다리는 이들 속에 편입할 수 없는 내게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아도 택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 모텔 앞에서 남녀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 팔을 잡아 끄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여자가 돌아선다. 다시 손목을 잡혔지만 뿌리침의 몸짓은 미미하다.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다. 하이힐로 딛고선 자리는 항상 그 자리다. 남자가 여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간다. 그들 앞을 지나 모텔 문을 밀자 청아한 종소리가 난다. 서울 모텔은 10년 전 모습 그대로인 듯하다. 주인의 얼굴도 어느 방에 묵었는지도 기억할 수 없지만 서울 모텔이란 이름만은 기억에 남아있다. 여자 혼자 새벽에 투숙하는 모양새가 이상했는지 주인 여자는 생각이 많은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보고서야 눈길을 거둬들인다. 밖에서 다투던 남녀다. 둥근 침대, 흰 수건과 일회용 칫솔, 샴푸, 음료수 등이 놓인 화장대를 바라보고 서 있는 나는 처음 친구 집에 놀러온 아이처럼 어색하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열자 애써 웃음기를 담은 얼굴로 주인 여자가 서 있다. 얼마나 먹을게요? 주인 여자가 묻는다. 모르겠어요. 내 대답을 들은 여자가 손을 비비적거리며 서 있다. 나는 2달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병을 건네며 말한다. 바꿔주세요. 누가 나의 유통기한을 말해준다면, 그리고 음료처럼 바꿀 수 있다면. 10년 전 그와 함께한 첫 여행지가 부산이었다. 그는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고 나는 작은 어머니와의 불화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때였다. 서울 하늘밑이 싫었다. 서울을 떠나고 싶어. 찻잔을 만지작거리다 무심코 내뱉은 내 말에 그가 말했다. 우리 같이 갈래? 나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우리는 부산역에 내렸다.
생전 처음 부산을 찾은 그날, 부산역 앞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역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한 사람이 있었다. 시체 주위로 원을 그리듯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 경찰이 오자 사람들이 그린 원 한쪽이 지워졌다. 경찰은 시체가 덮인 가마니를 들췄다. 한낮의 태양이 어둡던 가마니 속에 부채 펼치듯 햇살을 펼쳐놓았다. 나무 토막 같은 시체의 다리가 드러났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시커먼 형체는 마치 아궁이 속처럼 붉고 검은색이 뒤섞여 욕지기를 일게 했다. 그는 보리밥에 열무김치와 고추장을 넣은 비빔밥을 먹으며 역 앞의 자살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왜 역 앞에서 죽었을까? 그것도 끔찍하게 불에 타서. 외국인 노동자일 거야. 불법 체류자 말이야. 아니야.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일 거야.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와 새 직장을 물색하고 있던 그는 자살한 남자의 죽음을 월급 받지 못한 노동자의 시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마음의 걱정거리를 담고 있는 사람 같지 않게 천진한 그의 모습이 좋아 보였다. 그와 달리 나는 이 역 앞에서 죽은 사람과 불편한 작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지나치게 깔끔한 외모의 앵커는 분신 자살한 사람은 28배 남자이며 변심한 여인으로 인해 괴로워하다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텔레비전 화면은 줄곧 부산역 전경만을 무심하게 비추고 있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그 남자의 여인을 생각했다.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보며 어떤 마음일까? 죽음은 마음이 아플까?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옛 남자의 소식 따윈 모른 채 새로 찾은 사랑에 젖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밤을 같이 보내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나를 그가 어깨를 안아 자기 쪽으로 돌려앉혔다. 항상 내 곁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가 나를 가슴에 품으며 속삭였다. 나는 말없이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내 몸에 와닿는 그의 손길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복숭아빛 조명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3일 동안 방 안에서 꼼짝 않던 나를 본 모텔 주인 여자는 애써 웃는 얼굴을 보이며 부산의 이곳저곳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여름에 하던 모래 조각전을 이번 겨울에만 특별히 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있으니 구경 많이 하고 오라며 모텔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내게 유난을 떤다.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말인데 싸우는 것 같은 말투다. 바닷가에 거대한 모래 조각들이 세워져 있다. 모래사장 초입 소나무 사이에 커다란 플래카드가 보인다. 모래사장 축제, 아마추어 조각가들의 모래 조각전. 돌고래, 인어공주, 사슴 등 여러 가지 조각상 중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자상이 눈에 띈다. 가슴을 드러낸 어머니가 팔을 뻗어 아이를 안고 있다. 내 몸보다 더 큰 거대한 조각상 앞에 가만히 서본다. 멀리 모래사장에 비둘기와 물새가 앉아있는 모습이 버려진 달걀들 같다. 새들 사이로 3-4살은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뛰어간다. 놀란 새들이 일시에 날아오른다. 꼬마가 새를 잡을 듯 양팔을 하늘 높이 쳐든다. 날개를 활짝 펴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보며 나는 잠깐 집에 두고 온 초록을 생각한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초록이 여기저기 훨훨 날아다니고 있을 것만 같다.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그 모습을 얼른 카메라에 담는다. 카메라에 담긴 시간은 영원히 멈출 것이다. 카메라 필름 속에서 아이도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을 것이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단단히 묶인 그들을 외면하며 나는 눈 들어 태양을 바라본다. 눈이 부셔 금방 눈물이 맺힌다. 내게 가족은 정면으로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태양 같은 실체로 느껴진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던 아빠는 회사를 쉬는 날이면 자전거 뒤에 엄마를 태우고 핸들 앞쪽에 만든 자리에는 나를 앉혀서 야외로 나가곤 했다. 우리를 태운 아빠의 자전거는 미끄러지듯 들판을 달려나갔다. 자전거 위에서 바라본 양옆으로 늘어선 코스모스 꽃길. 노란색이 범벅된 해바라기 공원이 참 예뻤다. 귓가를 간지리는 바람이 기분 좋아 나는 눈을 감고 그대로 세상 끝까지 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빠의 자전거 주위에서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엄마와 연신 박수를 치는 아빠의 모습에 신이 나서 두 갈래로 머리를 묶은 나는 팔랑거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의 자전거 뒤에는 항상 내게 줄 과자나 사탕 그리고 찬거리가 실려 있었다. 집 근처에 도착한 아빠는 꼭 찌르릉 하는 자전거 소리를 2번 냈다. 그러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가 아빠의 자전거 뒤부터 살펴보곤 했다. 이놈의 딸내미는 아빠보다 과자를 더 좋아하는군 하며 웃는 아빠의 너털 웃음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나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시간이 되면 마루에 걸터앉아 아빠의 찌르릉 하는 자전거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 어느 겨울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의 자전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라는 엄마의 호통을 몇 번이나 들으면서 아빠를 기다리던 나는 시간이 갈수록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마루에서 잠이 들었는지 잠결에 내 볼을 쓰다듬는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다. 눈을 반쯤 뜨니 얼굴이 불그레한 아빠가 나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반갑기도 하고 화가 나서 우왕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빠는 우는 나를 안고 옹야 옹야 내 딸 미안 미안 아빠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커다랗고 부드러운 손으로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차가워진 내 볼에 와닿는 아빠의 손이 참 따뜻했다. 그 따뜻한 손길을 잊고 살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 엄마는 영원히 내 곁을 떠났다. 엄마 아빠가 결혼 기념일에 맞춰 여행을 떠나던 날 나는 사촌동생 미진의 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섬으로 관광객을 싣고 떠났던 여객선이 사고가 나면서 엄마 아빠는 이 세상을 떠났다. 결혼 기념일에 함께 죽은 엄마 아빠를 두고 몇몇은 행복한 부부라고 떠버렸다. 작은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엄마 아빠의 뒷수습을 위해 낮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밤에는 술병을 들고 울었다. 피로와 술 아니면 눈물 때문인지 작은아버지의 눈은 항상 거미줄처럼 붉은 실핏줄이 걸려 있었다. 나는 무서웠다. 무엇이 무서웠는지 모르지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를 바라보는 작은아버지의 붉게 충혈된 눈도 엄마 아빠를 행복한 부부라고 하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채송화, 나팔꽃, 능소화, 장미 온갖 꽃들이 제잘되던 예쁜 우리 집 마당도 또 탈 때마다 오줌이 마려울 정도로 기분 좋았던 아빠의 자전거도 무서웠다. 그 후 나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작은어머니는 아침마다 미진의 긴 머리를 묶어주었다. 딸기 모양의 끈으로 머리를 묶은 미진은 머리에 붙은 딸기를 달랑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할 일 없이 학교에 일찍 갔다. 작은어머니가 미진의 뒤에 앉아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방울 한쪽을 입에 물고
다른 쪽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둥그란 머리에 방울을 돌려 묶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는 빨리 자라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가 되고 싶었다. 투명한 유리구슬 속에 개미가 들어간 방울을 양쪽 머리에 하나씩 달고 토끼처럼 깡충거리며 학교에 가는 내 아이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를 만난 건 첫사랑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때였다. 애니메이션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던 그가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자 부장은 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다며 나를 불러 그가 자취한다는 집에 약도를 주었다. 그를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다. 진행일을 보며 직원의 출퇴근을 관리했던 나는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구김살 없어 보이는 그의 해맑은 미소가 좋았다. 그가 며칠째 결근을 하자 신경이 쓰였지만 막상 집으로 찾아가 보라는 부장의 말에는 뜨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이었던 부장에게 그가 부탁한 일이라는 걸 한 건 한참이 지난 후였다. 퇴근 후 그의 집 근처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하늘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달려오던 그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사무실에서 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나를 보자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로 그가 우리 좀 걷죠? 라고 말했다. 밝은 그의 모습을 보자 아파서 결근을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나도 따라 환하게 웃었다. 말없이 걷던 그가 빨간 장미로 뒤덮인 예쁜 카페 앞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췄다. 그동안 나 많이 아팠어요. 그의 느닷없는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 전혀 아팠던 얼굴이 아닌데요. 한 발 다가온 그의 얼굴을 보기가 어색해 나는 일부러 목소리 톤을 약간 높여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카페 참 예쁘네요. 카페를 쳐다보며 말하는 나의 얼굴을 그가 감싸주었다. 웃음을 거두고 굳어진 나의 입술에 그가 키스했다. 내 어깨를 감싸안은 그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내가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알죠? 나는 웃음소리가 낮고 자분자분 말하는 그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결혼하면 아이를 셋 정도 낳을 거라는 그의 말에 가슴을 자갈뭉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아빠의 목마를 타고 즐거워하는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내 아이의 머리를 묶어줄 방울을 상자 가득 사두었던 내 속내를 그가 모두 읽고 있는 것 같았다. 결혼하던 날 눈이 많이 왔다. 축복이라 생각했다.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좋은 남편이 아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의 말은 서운하지 않았다. 나 역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9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살아생전 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했다고 한다. 내가 코를 흘리면 당신이 입으로 빨아 뱉어내셨어. 행여 종이로 코를 닦으면 코 언저리가 헐어 아플까 봐. 그 당시 아버지가 앓던 병도 일본에만 가면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던데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자식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행을 거절하셨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때보다도 그는 진지해졌다. 5살 때 개울에 빠진 그를 건져준 이웃집 이발소 아저씨에게 땅맞이개를 사주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사흘을 내리 동네 잔치를 했다던 그의 아버지. 그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굳어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미련스럽게 느껴지는 자식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결혼 생활은 안 원했다. 결혼 3년이 지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차츰 그는 말이 없어졌다.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도
나도 이상이 없었다. 아침부터 병원 대기실에 앉아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일이 계속됐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아이 낳는 일밖에 없는 양 하루하루를 보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정작 내가 견딜 수 없는 건 부른 배를 내밀고 내 앞을 무심히 지나가는 여자였다. 세상의 온갖 보물을 전부 삼켜 배에 숨긴 여자처럼 있는 대로 배를 내밀고 힘든 척하는 여자를 보면 우물 속에 거꾸로 처박고 싶었다. 병원에서 준 체온계를 아침마다 혀 밑에 5분간 넣고 누워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배란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날짜를 맞추고도 임신이 되지 않자 의사가 시험관하기를 해보자고 권했다. 시험관이라는 의사의 말이 어떤 화합물질로 아이를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 병원 다니기를 그만두고 6개월이 지나 몸에 이상을 느꼈다. 임신이었다. 해수욕장 옆면에 크고 작은 바위 밑으로 자갈길이 있다. 밀려오는 파도에 깎이고 길들여진 돌들이 매끄러운 모습의 자갈길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 얼마만큼의 세월이 흐르면 그와 내 마음에 날카롭게 세워진 돌들도 매끄러운 자갈길을 만들 수 있을까. 조그만 손수레에 주전부리를 팔고 있는 초로의 여인이 몸 좀 녹이라며 자꾸 손짓한다. 높이 솟은 바위 위에 앉아 사진을 찍는 이들의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크고 작은 바위들 사이에 편편한 돌이 보인다. 마치 방석을 펼쳐놓은 듯하다. 핸드백을 무릎에 안고 앉는다. 멀리서부터 밀려오던 파도가 하얀 이빨을 바위 옆구리에 박는다. 옆구리를 물린 바위가 하얀 피를 뿌리는 듯 자디잔 물방울이 사방으로 튄다. 그때 어디선가 둥둥둥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고개 돌려 주위를 살피던 내 눈에 자리를 깔고 앉은 2명의 여자가 보인다.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2명의 여자 중 나이든 여자가 앉은 자세로 연신 절을 하는데 절을 마치고 나면 옆에 놓인 것을 어루만진다. 그녀가 손을 뻗어 쓰다듬는 것은 지프로 만든 사람 모형 인형이다. 집 인형은 4~5세는 됨직한 아이만한 크기다. 인형을 만지던 여자가 징을 둥둥둥 계속 두드린다. 또다시 커다란 하얀 날개를 펼치듯 몸을 일으킨 파도가 몰려온다. 갑자기 징소리가 빨라진다. 나를 덮치려 몰려오는 듯하다. 둥둥둥 빠르게 울리는 징소리에 파도가 바위에 몸을 떨어뜨리며 물속으로 사라진다. 좋은 뒤로 가거라, 좋은 뒤로. 징을 두드리던 여자가 몸을 흔들며 울부짖는다. 젊은 여자가 잠시 집 인형을 가슴에 품었다가 바다에 던진다. 갑자기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핸드백을 놓친다. 내 무릎에 놓여있던 핸드백이 몇 번 구르더니 바위와 바위 사이에 낀 채 멎는다. 쉴 새 없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다. 인형을 바다에 띄워보낸 젊은 여자가 얼굴을 바닥에 수그리고 있다. 어깨가 심하게 흔들린다. 나는 그들의 물이라도 되는 양 무릎에 얼굴을 떨어뜨린다. 눈이 많이 왔던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앞산은 온통 하얀 몸에 쏟아지는 태양빛을 감당 못하고 베란다 통유리로 되쏘았다.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햇볕을 받아 카펫의 파스텔 문양이 한결 따뜻하게 느껴졌다. 현관문 입구에 세워진 콘솔 위에는 아이의 웃고 우는 모습을 담은 앙증맞은 크기의 사진들이 은장식 나무에 열매 열리듯 대롱거리며 매달려 있었다. 그 아래 세워진 키 큰 백작이 화분에 꽂아둔 물기 머금은 겨울 장미가 거실 분위기를 한결 화사하게 만들었다.
카펫 위에 앉아 블록으로 커다란 배를 만들고 있던 아이가 유리창에 반사된 햇볕을 받아 꿈속의 아득한 전경처럼 느껴졌다. 벨이 울린 건 그때였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 전화기 쪽으로 달려갔다. 한참 전화 받기에 재미가 들려있던 때였다. 유난히 커다란 아빠라는 소리가 주방에 있던 내 귀에 들렸다. 아이의 엉덩이에 그려진 커다란 귀를 가진 토끼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내게 아빠야 엄마 하며 전화기를 들고 아이가 내게 달려왔다. 저녁에 식사나 하자며 회사 근처로 나오라는 그의 말은 웬일인지 전화기의 잡음 때문에 희미하게 들렸다. 그때 차라리 전화가 불통됐더라면. 아니, 눈이 많이 온 그날 내가 운전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만 아니었더라면. 버스 정류장까지는 너무 먼 거리였고 택시를 잡기 힘든 시간이었다. 눈이 많이 내려 아침에 그가 두고 간 차 뒷좌석에 아이를 태웠다. 집 앞 도로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한 차는 약속 시간을 40분 넘기고도 약속 장소까지는 절반 정도를 남기고 있었다.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간판의 글자를 더듬거리며 읽던 아이가 점점 실증을 내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마음이 급해졌다. 교차로에 멈추어선 나는 직진 신호가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핸들 위에서 손가락을 톡톡 치고 있었다. 녹색불이 켜졌다고 느끼는 순간 아이가 뒷좌석 가운데로 나오며 엄마, 아빠 언제 만나? 하고 물었다. 백미러에 비친 아이 얼굴이 유난히 하얗다고 느꼈다. 그때 내 발은 엑셀러레이터를 힘차게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교차로 중간을 지났다고 느끼는 찰나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려던 반대편 차의 옆면이 눈앞을 덮쳐왔다. 나도 모르게 엑셀러레이터에서 브레이크 쪽으로 발을 옮기며 핸들을 움켜쥐었다. 꽝 하는 소리와 동시에 뒤쪽에서 검은 물체가 휙 지나 차 앞면 유리창을 뚫고 튕겨져 나갔다.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가 담장을 뛰어넘듯 가볍게 날아간 그것은 내 눈앞에서 금방 사라졌다. 온통 먹물로 머릿속이 가득 채워지고 눈에는 검은 막이 젖이는 듯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영화 한 편이 끝나고 막이 내려지는 빈 극장에 앉은 관객처럼 나는 멍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핸들을 움켜쥐고 꼼짝 않는 나를 누군가 차 문을 열고 앉다시피 끌어내릴 때까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누구도 병원에 실려간 아이를 내게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다만 돌 때부터 줄곧 아이의 팔뚝에 채워져 있던 팔찌만을 내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파도 소리가 거세게 뺨을 맞고 우는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들린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여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높은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다.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파도만이 적막한 겨울바다를 맴돌고 바람을 맞고선 키 큰 나무들이 만든 그림자의 스산한 기운이 옥깃으로 스민다. 저만치 떨어진 핸드백을 찾아들고 일어서려던 내 발이 바위 틈에 끼어 빠지지 않는다. 가지 말라고 누가 나를 붙잡는 듯하다. 팔에 잔털이 일어나 소름이 돋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진다. 나는 서둘러 신발을 빼들고 맨발로 울퉁불퉁한 돌길을 걸어 그곳을 빠르게 벗어난다. 바다 위로 펼쳐진 호박빛 노을 물결이 해를 잡으려는 그물 같다. 노을 그물 속에 갇힌 해가 바다 밑으로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일몰을 바라보며 낚시에 열중해 있는 이들이 제법 많다. 무채색의 옷을 입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들이 마치
그 물에 언제고 걸려들 물고기처럼 보인다. 점점 낮게 퍼져 내려오는 노을 아래 등을 보이며 낚시에 열중해 있는 저 타인들 속에 그가 섞여 있을 것 같다. 영원히 등밖에 볼 수 없는 저들 속에. 한 집에 사는 타인. 그가 서재로 잠자리를 옮긴 것은 우리에게서 아이가 사라지고 난 직후였다. 아침에 식탁에 차려놓은 밥과 반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출근할 때도 내 칫솔을 피해 끝자리로 자리를 옮긴 그의 칫솔을 보고도 나와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아도 나는 그 집을 나올 수 없었다. 새벽녘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죽인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아이 침대를 부둥켜 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밤을 지새우는 그를 그 집에 혼자 두고 나올 수 없었다. 출근하면서 굳게 잠기는 그의 서재와 아이 방문을 보면서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그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희망일 뿐이었다. 청소를 하다 발견한 아이 이름이 가득한 낙서는 끝없이 나를 밀어내는 그의 심중이 그대로 드러난 증표 같았다. 아이가 죽을 때 나도 이미 그에게서 죽은 사람이었다. 내가 있는 것이 그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일인 듯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바람은 패거리를 늘려 밤바다 위를 배회하며 파도를 꼬드기고 바람의 유혹에 파도는 여러 번 몸을 들썩인다. 팡팡 터지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여럿 보인다. 바람과 파도가 어우러져 넘실대는 바다와 하늘에서 피어나는 불꽃놀이의 꽃이 멋진 조화를 이룬다. 짧은 순간 하늘에 피었던 꽃은 이내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 더욱 깊은 어둠이 덮인다. 나는 모자상 앞으로 다가간다. 아이 부분만 남겨놓고 어머니가 조각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허물어 간다. 팔과 다리에 모래가 튀고 가슴 안쪽으로 까슬한 느낌의 모래가 들어온다. 조각상이 서서히 형체를 잃고 무너져 간다. 가운데가 움푹 파인다. 어머니가 조각된 부분은 테두리 형체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몸 위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스치며 아이의 볼살을 조금 베어물고 간다. 모래로 조각된 아이의 팔에 핸드백에 보관되어 있던 내 아이의 은팔찌를 둘러준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은팔찌를 두른 아이는 어머니를 잃고 말이 없다. 팔찌를 두른 아이의 팔목 위로 거센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 모래가 꺼지고 한쪽이 움푹 파인다. 조각이 아슬아슬해 보인다. 부수어버린 어머니 조각상 대신 나는 그 자리에 눕는다. 아이 쪽으로 팔을 뻗어 얼굴을 만져본다. 팔과 손, 엉덩이, 그리고 다리. 겨울바람에 오래 노출되어 있던 아이의 살결이 까칠하다. 그때 사방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던 불꽃이 형형색색의 꽃을 만들며 하늘에 핀다. 나는 아이를 바라본다.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도 따라 웃는다. 팔을 뻗어 아이를 안으려는 순간 불꽃이 꺼져버린 하늘에 검은 커튼이 드리워지고 사방이 어두워진다. 바람과 야합한 파도가 화려한 날개를 펄럭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인다. 또다시 하늘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꽃이 피어난다. 팔찌를 두른 아이의 팔목을 살며시 만지며 나는 눈을 감는다. 아이를 힘주어 안을 때 내 몸 위로 모래가 툭 하고 무너져 내린다. 어머니의 형체를 허물고 테두리에 남아있던 모래들이
내 몸으로 줄줄줄 흘러내린다. 한 번 흘러내린 모래는 쉼없이 내 몸을 덮어온다. 나는 아이를 안고 따뜻하다고 느낀다. 아이가 내 몸으로 녹아들어오는 느낌이다. 눈을 뗄 수 없다. 눈을 뜨면 성냥팔이 소녀의 동화에 나오는 할머니나 칠면조처럼 사라질 것 같다. 아이와 내 몸 위에 떨어져 내리는 모래가 따뜻하다고 느끼는 순간 어두운 밤하늘에 화려하게 꽃을 피울 불꽃이 빠르게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물고기 냄새가 진동한다. 그가 다녀간 흔적은 없다. 나는 제일 먼저 눈으로 초록을 찾는다. 집을 비울 때는 새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새장 안에 넣어두어야 하는데 날개를 잃어버린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초록이 날지 않았기 때문에 새장 안에 들이지 않았다. 초록은 의자의 모서리에 다소곳이 앉아있다. 길게 뻗은 꼬리가 의자 밑으로 내려가 있다. 나는 휘파람을 불어본다. 초록이 두리번거리며 소리나는 쪽을 찾는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분다. 이번 역시 꼬리를 살짝 들었다 놓을 뿐 더 이상 미동도 않는다. 옛 고대인들은 새를 이승과 저승을 잇는 영물로 여겼다지만 번잡스럽지 않은 초록이 나는 고고하다고 느낀다. 나는 초록의 허리를 두 손으로 끌어쥐고 베란다 창 쪽으로 향한다. 어둠 내린 창밖으로 팔을 뻗은 나는 서서히 손가락을 펼친다. 내 손을 떠난 초록이 잠시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 같더니 이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초록을 뒤쫓던 내 눈이 어느 순간 깊은 터널 속에 빠진 듯 시야가 깜깜해진다. 어둠에 묻힌 사위가 고요하다. 고개 들어 하늘에 하나 둘 떠있는 별을 본다. 흐려지기 시작한 내 눈앞을 검은 천조각 하나가 순식간에 휙 지나간다. 초록이다. 날개를 활짝 펼친 초록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어둠을 밝히는 불빛들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한다.